코스피가 10% 가까이 폭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7조 원 순매도에 코스피가 장중 8% 이상 급락하면서 매매를 20분 동안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12% 이상 급락했는데 SK하이닉스는 보통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금융시장 알아보겠습니다. 유환홍 기자, 이 검은 화요일을 기록한 코스피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가 9,000선에서 출발해 잠시 9,100선을 회복했다가 10% 가까이 곤두박질했습니다. 코스피는 9.99% 내린 8,203.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7.94% 내린 891.52로 마감했습니다. 낮 12시쯤 두 시장 모두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 시장에선 낮 2시 반쯤 모든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자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껑충 뛰어 장중 90선에 근접했습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의 사상 최고치는 지난 15일에 94.25입니다. 보통주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SK하이닉스는 장중 2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 넘게 급락해 250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삼성전자 역시 12% 넘게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1만 원으로 장을 마쳤는데 3거래일 연속 하락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주식 보유율은 전날 기준으로 48%까지 떨어져 약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1천억 원, 기관이 4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개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계속 높은 수준인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1,539.15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39.4원으로 출발했는데 장중에 1,533원까지 하락했다 다시 상승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종전 합의 소식에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10원대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다시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에도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외 재투자가 증가하고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도와 내국인 미국 주식 투자 확대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이란 간 양해각서 체결 후 첫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 뒤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9달러로 전장보다 3.31% 하락했고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4.82달러로 전장보다 2.32% 내렸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판매 제재를 60일간 면제했는데 이로써 국제유가 하방 압력이 더 커지면 원달러 환율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의 자산 리밸런싱이 재개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오늘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세부 운용 현황은 비공개라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공공성 원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목표치 추가 상향 여부는 올 연말 주식시장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따지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됐지만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습니다. 집단 항명이냐 무책임하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오후 들어 일부 증인들이 출석을 했는데요. 국회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에 빠졌던 핵심 증인들 뒤늦게 출석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시간 전쯤 국조특위 오후 질의가 시작됐는데요. 오전 회의에 빠졌던 선관위원 5명과 전직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야는 어제 선관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해서 40여 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루 전 통보가 빠듯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사퇴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을 빼곤 비상임 선관위원 7명 전원을 포함해서 16명이 오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무책임하다, 국민의힘에 대한 집단 항명이냐고 질타를 했고 오후에 일부 증인들이 뒤늦게 출석한 겁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부실 선거관리 책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노태학 전 위원장은 꼼꼼히 못 챙긴 책임을 통감한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거듭 사과했습니다.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도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사퇴 의사가 있느냐 물으면 일단 수습부터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또 그 대책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현재로서는 결재라인이 무너져 버립니다. 잘못이 있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경위도 쟁점이 됐는데 출석한 선관위원 대다수는 지난해 12월 사무총장 전결 전 인쇄 하한 기준을 50%로 낮춘 지침 변경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당권을 둘러싼 내전이 한창인데요.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연임도전 초읽기에 들어간 정청래 대표, 오늘 공개 일정 없이 물밑 행보 중입니다. 오전에는 지난 주말에 이어 또 호남을 찾았고요. 오후에는 경기 여주에서 서울시당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출마 준비는 끝났고 날짜 택일만 남았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가타부타 말은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앞서 이르면 내일 최고위원회의 전후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당내 친명계는 선거를 잘못 치른 대표가 다시 출마할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불출마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기 당권 주자 송영길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일단 전당대회 관련 대안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는 27일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건강 악화로 엿새째 입원하면서 사퇴 공방이 잠시 소강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한다는 계획인데 오전에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이번 이후 처음으로 SNS 고공전도 재개했습니다. 복귀 후 인적 쇄신 카드로 국면 전환을 모색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최근 주요 사안마다 투톱인 정정식 원내대표와 균열 사항도 나타나고 있고 이번 기간 수위 조절에 나섰던 당내 반장동혁 측도 공세를 벼르고 있어 거친 논란 다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이 1차 시한으로 꼽히는데 타결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내일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내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요. 공전만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아직 뚜렷한 협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는데 양쪽 다 법사위원장 자리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를 데드라인으로 공언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더 이상 협의할 시간이 없다, 조만간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방안과 함께 민주당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는 방법까지 열어두고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이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일방적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제1야당 몫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재무위기 속에서 계열사마다 선택한 길은 달랐는데요. 그 차이와 향후 전망을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이 회생법원 대표자 신문에 참석했다가 나옵니다. 구도 직전까지 정상 경영 가능하다고 보셨던 이유는 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법원은 각 회사가 빚을 갚고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뒤 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그룹 주지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츠 사업의 핵심인 콘텐트리 중앙 등 4곳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JTBC 역시 회생을 신청했지만 동시에 ARS, 즉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요청했습니다.
회생 절차에 바로 들어가기보다 채권단과 빚 조정 협상을 먼저 하며 숨 쉴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대 3개월 동안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강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JTBC가 원하는 바겠지만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두 번째가 사실 제일 확률이 높아요. 법원 주도의 강제 구조조정입니다. 다만 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는 다른 계열사와 달리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해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 회생 절차보다 회사가 직접 협상할 여지가 더 많습니다. 결국 JTBC 등 계열사의 향후 운명은 법원, 중앙일보의 정상화 여부는 채권단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면 빚 갚는 시기를 늦추거나 조건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러브버그가 올해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러브버그가 가장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러브버그 출몰 지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 은평구 백년산입니다. 네, 지금도 러브버그가 많이 보입니까? 네, 이곳 백년산은 계양산과 함께 지난해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해 민원이 잇따랐던 곳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아침 9시부터 이곳에 나와 현장을 살펴봤는데 등산로 곳곳엔 러브버그가 드문드문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난해 민원이 많았던 만큼 올해 사전 방제 작업을 해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검은색 텐트 안에는 여전히 러브버그가 많은 모습인데요. 러브버그 대량 발생에 대비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설치한 러브버그 포집기입니다. 연구용으로 설치한 텐트 안을 보시면 러브버그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연구원들은 이 포집기를 통해 러브버그의 개체수와 성장 정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주 번식기인 6월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곳곳에 러브버그 출몰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의 주요 활동 기간을 이번 달 15일부터 29일로 보고 이번 주에 활동 개체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사전 살수 작업과 친환경 방제제 살포 등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러브버그 출몰에 시민들도 긴장하고 있다고요? 네, 러브버그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익충이지만 때를 지어 움직이는 습성 때문에 옷과 차량 등에 물이 지어 달라붙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많이 나오면은 걸어 다니는데 막 그 눈앞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오고 몸에 붙고 그러니까 그런 게 불편하죠. 이렇다 보니 수도권 전역에 러브버그 출몰 가능성을 공유하는 이른바 러브버그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이 러브버그가 발견된 장소를 제보해 통계를 내는 건데 이번 주에 집계된 제보만 벌써 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시 조명과 밝은 옷을 피하고 러브버그가 익충인 만큼 물을 뿌려 떨어뜨리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은평구 백년산에서 YTN 최승훈입니다.